오늘 지금 교재를 보시면 그 제목이 맨 처음에 국세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그럼 무슨 법이냐? 옛날에는 이런 법은 없었어요.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그냥 소득세면 소득세법, 뭐 부가세면 부가세법 이렇게 법률이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금에 관한 법률만 해도 몇십 개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모든 세법에 공통되는 원리를 좀 뽑아내가지고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물론 꽤 오래됐습니다. 1975년부터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세법은 이 법률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라. 그리고 또 적용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한 나라의 모든 법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헌법이죠. 그 헌법이라는 맨 법률이 상위 꼭대기에 있어서 그 헌법에 맞춰서 다른 법률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세법도 마찬가지로 세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세법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원리를 하나 정리해야 되겠다는 게 만든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기본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다 할 얘기는 아니고 이 중에 여러분이 좀 들었으면 하는 것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하려합니다. 그렇고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장으로 넘어갑시다. 첫 장에 넘어가시면 법률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내가 얘기를 위에 써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법,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지금 우리나라 법률이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공부한다 하는데 사실은 세법이라는 법률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사실은 법률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사회에 다 법이 있어서 법의 지배를 받고 살기는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논리적으로 법이 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공부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이 한자 풀이라는 재미있어요. 저도 영어는 잘 모르고 한자 얘기를 들어 하는데 이게 법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법의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요 삼수라고 하는 게 물숫자 아닙니까? 물숫자를 이렇게도 약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물하고 뭐하고 보태졌어요? 또 하나는 가을 것자하고 보태진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럼 물이 흘러갔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 한문을 만든 사람은 그랬다고 그래요. 물은 한 번 흘러가면 저절로 올라오는 법이 없잖아요. 내려가는 것만이지 절대 못 올라와요. 한치도 못 올라와. 그러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해서 법망에 한 번 걸리면 다시 용서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이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문을 태초에 만들 때 법이라는 거 엄격해야 된다. 그래도 만일에 법이라고 하는 게 지키지 않고 물렁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법이 아니죠.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우리 세법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는 원리는 세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안 쓰겠는데 이 혜택 어떤 데 보면 혜택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혜택. 그 서양에서는 이 혜택 치자가 있어요. 한문으로 혜택치. 너무 복잡해서 옥편을 찾으니까 안 나와요. 혜택 치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래가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 혜택은 정의의 신이다. 그렇게 해서 서양 사람들은 혜택가 뭐냐? 정의의 신이다. 정의의 신.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 혜택다. 그런 얘기예요. 혜택가. 그래서 이제 혜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어디다 많이 법원 같은 데도 법원 앞에 가면 혜택의 모양을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정의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런 동물이 이것은 신과 같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법률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그 옛날에 그러면 이제 죄진 놈이 왔는데 이놈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놈이 피의자인지 이놈이 피의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판사라고 해서 뭐 판사가 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에 서양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죄인을 여기다 앉혀놓고 이런 동물, 영적인 동물 이런 걸 해태치 이걸 앞에다 이렇게 놔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말로 요이똥 가라고 요이똥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들이 기어가기 시작해요. 이래. 그래가지고 이 피의자가 여럿이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놈이 공교롭게 이놈들이 요리 기어갔어요 다. 그러면 네가 죄진 놈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옛날 재판이라고 하는 게. 요새는 이제 많이 발전해서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해보세요. 우리 뉴스 들은 걸로 봐서는 저놈이 분명히 죄진 것 같은 무죄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도 법이니까 이런 법 얘기부터 좀 하고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걸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는 법률을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뭐 형법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뭘로 분류했습니까?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다 이런 분류를 했어요. 이건 학문적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법. 자연법이 있다. 그리고 실정법이 있다. 학문적인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이냐?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자연의 이치가 자연법이다 그런 얘기죠. 자연의 이치다. 그러면 실정법은 뭡니까? 물론 자연의 이치를 대부분 따르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 인위적인 법, 이게 실정법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회가 만든 법, 이게 실정법이고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게 된 지배원리, 그것은 그게 자연법인데 그러면 자연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글자 그대로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만 이게 올바른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정법은 자연법에 안 맞는 법은 이것은 사실은 악법이다.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법철학입니다. 법철학.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뭐 너 죄 졌으니까 형벌을 몇 년 살고 이게 실정법이잖아요. 그걸 맨날 연구해도 법 이론의 기본은 모른다. 기본은 어디가 있냐? 이 자연법. 자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본래 법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법을 연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법률 공부하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법과대학에 가면 이게 법철학을 가르치거든요. 법철학.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문입니까? 철학. 그러게 철학도 이렇게 각 분야별로 또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법철학을 배운다. 그래서 마치 우리 철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나름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있죠. 졸업식 노래. 졸업식 노래. 거기 보면 뭐 얘기했냐면 뇌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다시 만나자. 그런 노래 있죠. 지금도 그 노래 부릅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은 어디서 만나요? 전국적으로? 바다가 다 만나죠.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학문은, 모든 사상은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은 이 철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야가 법철학이다. 또 재밌는 얘기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모이는 거 있다면 종국점이 있다, 마지막 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마지막 만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법이고 어떤 게 잘못된 법이냐? 이 법철학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하자는 거 아닌데 하여튼 법률은 이런 체계로 지금 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정법에 관한 얘기 거기 조금 나옵니다. 실정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만든 법이다. 사람 중에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다. 이게 실정법이죠. 실정법. 근데 이제 그 실정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거기 보면 옐리네크 법 단계설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학자 중에, 법학자 중에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법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 존재 양식은 그것도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듯이 다 단계가 있다. 법도 다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그 사람이 법 단계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법 중에 이 단계를 한번 훑어보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러면 법에도 이렇게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그런 단계가 있다. 제일 높은 단계가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 제일 어른이라는 거죠. 법 중에.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제정하죠. 헌법은 국민의 투표 없이는 제정이 안 되잖아요. 개정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인데 국민이 제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높은 법률이 그 다음에 높은 법이 무슨 법률이죠.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라고 할 때 법하고 법률하고는 그렇게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냥 법과 법률은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은 이게 법률입니다. 국회가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또 한 차원 낮은 법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명령이라는 말에는 법이라는 말이 안 붙었죠. 명령이지 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이 안 붙었죠. 그러나 이것도 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법이란 말도 안 붙었는데 왜 이걸 법으로 취급을 하냐, 명령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반드시 법률에서 유임을 해야만 명령을 바라는 겁니다. 법률에서 유임을 해주지 않는 대목을 명령을 바라면 그 명령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이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만들어라고 유임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다. 이름은 명령이지만 이것도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제일 높은 명령은 대통령령. 대통령 명령 이 말을 명자 빼고 그냥 대통령령 이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령은. 근데 이제 우리 세법 같은 데서는 이걸 시행령이라고 얘기하죠. 시행령.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대통령은 어떤 명령만 발할 수가 있어요? 시행에 관한 것만 발할 수 있지. 그렇죠? 기본적인 법률의 성격인 것을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법률에 있는 것을 시행 과정에서 이렇게 시행하라. 그 시행 과정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좋다. 이렇게 유임을 한 거예요. 넓은 테두리에서 이것도 법이라고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자를 안 붙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재판 가운데 특히 조세 재판에서 정부가 진 것들이 많은 것이 대부분 이 대목 때문에 집니다. 대통령령에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아이고 대통령 명령인데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격히 따져보니까 법률에서 이 대목을 대통령이 명령으로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 명령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위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깨져요. 그동안 수없이 깨졌습니다. 이 세법 중에도. 지금도 그런 게 수없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 법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률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명령 중에 부령. 부령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보다 한 단계 낮은 각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법에서는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명령이라고 안 하고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장관이 명령한 겁니다. 시행규칙은. 그러면 대통령 명령보다도 또 한 단계 아래죠.
그러면 이 장관이 발언한 명령은 첫째 헌법에 안 맞으면 안 되죠. 제일 높은 법이니까. 그 다음에 법률에 안 맞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맞춰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무엇에 맞춰야 돼요? 대통령령에도 맞춰야 되죠. 하위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부령이에요. 부령.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은 사실은 법은 아닌데 예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예규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닌데 소위 저 유권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권 해석. 이 사람이 해석을 하면 그게 법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석입니다. 해석. 왜냐하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완벽한 건 없잖아요. 만들어 놓고 보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무슨 뜻으로 만들었느냐 이걸 풀이해 주는 게 예규예요. 근데 특히 세무공무원, 이 세무서 같은 데는 헌법은 안 지키면서도 요건 지켜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상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기 상관들이 해석해 놓은 거 안 지키면 어때요? 당장 매맞죠. 헌법은 저 먼 데 있으니까 안 지켜도 누가 와서 매를 안 때리지만은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이걸 더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 법률이고 나발이고 다 땡기고 해석을 찾아가지고 와서 야 이거 해석이 이러지 않느냐 해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세금 문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해석이 날마다 이 세법을 해석해서 내보내는 것이 하루에도 몇 건 수없이 나와요. 매일 한 달에 수십 건 수백 건씩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법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을 좀 애매하지 않게 할 수 없느냐 그런 노력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한번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세법이 이렇게 어려워서 국민들이 이거 알아먹겠느냐 쉽게 좀 만들어봐라 명령을 했다고요. 쉽게 좀 만들어봐라. 대통령도 읽어도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작업을 했어요. 쉽게 알아보게 하는 법률을 만들자 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하다가 중도에 해제했어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와서 그 우리 뇌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다른 표현을 이해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다 중도에 말았어요. 그 작업을 할 때 저도 세법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정부에서 못하고. 근데 요새는 이명박 대통령도 한번 뭐 쉬운 세법 만들어봐라 작업은 했어요. 근데 그 한계에 부딪혀서 안 돼요. 그렇게 세법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건 또 고쳐요. 먼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 고쳐요. 그러면 저 세법만 그럽니까? 판결은 어때요?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절대 맞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관도 역시 판결을 잘못할 수가 있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판사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 판결대로 합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판결이 잘못되었어요. 그 판결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법관 전원이 판결을 해요. 보통 재판은 대법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보통 재판은 4명이 하는데 그 판결의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걸 할 때는 9명 전원이 나와요. 전원 합의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만 이제 법 바꿉니다. 이 세법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요. 고쳤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넓은 의미로는 이것도 일종의 법과 같은 오히려 세무공무원 이런 사람보다는 법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이게 유권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서론으로 조금 잔소리 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을 뒤에요. 여러분들 교재 밑에 뒤에 보시면 뭐 그림이 몇 개 석 장이 붙어 있죠. 그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맨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지금 법 단계설이를 얘기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 법도 위아래 어른 아이 있어가지고 쭉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시면 우리나라 그러면 법률이 세법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느냐 한번 참고로 여러분 세법 공부를 하시는 분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왼쪽은 놔두고 맨 오른쪽만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세에 해당된다는 법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게 4가지가 있고 이 중에 법인세는 놓아두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저거 공부할 거고 법인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인소득세입니다. 그냥 소득세라고 하는 건 개인소득세고 맨 위에 그 밑에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슷해요. 그래서 나오고 공부하는 것은 맨 위에 소득세하고 상속, 증여세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간접세가 있죠. 간접세는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하고 공부할 것은 부가가치세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보통세라고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또 목적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돈을 걷어서 딴 데는 쓰지 말고 이 목적에만 써라 하고 걷는 돈이 있어요. 이게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교통, 에너지, 뭡니까? 환경세, 요 4가지.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내국세라고 합니다. 내국세. 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내국세. 몇 가지입니까? 9가지, 10, 11, 12, 13가지죠. 이게 내국세. 그 다음에 조금 왼쪽으로 중간 찍으면 관세가 있죠. 관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역할 때 내는 관세. 관세까지가 국세예요. 그러면 전부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죠. 국세가 12가지고 그 밑에 지방세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거. 이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러니까 13가지하고 11하고 하면 전부 몇 가지입니까? 24가지입니까?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여기 써있기는 국세를 14이라고 쓰셨어요? 예. 제가 잘못 썼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관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법 단계설에서 말하는 이 법률 항목입니다. 명령은 여기 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장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거는 조세 법전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법전. 예, 조세 법률책. 이걸 그대로 한 대목만 카피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가 뭡니까? 법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시행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시행규칙. 이게 부령이라고 그랬죠. 이 세법은 어떤 장관이 그러면 명령합니까? 재경경부 장관. 재경부 장관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나란히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맨 왼쪽이 법률이니까 그 앞에 헌법이 있었지만은 법률이 그 다음에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그 밑에 시행규칙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반되어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른인가 더 아래인가 최하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법률로 딱 정비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조문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가령 법 4조면 법 4조에 관련된 시행령은 뭐고 그 법 4조에 관련된 시행규칙은 뭔가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딱딱 해놨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거 하고 살거든요. 이 책하고 법전, 이 법전하고 살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더 발전해가지고 스스로 조세 법령을 보고 집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제가 개념적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세법 체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실정법. 이렇게 높낮이, 법률도 높낮이가 있어서 아래 법률은 위 법률대로 따라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문별로 다 규정하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지금 예시를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제일
높은 법률이 헌법이라고 그랬죠? 높은 법이? 헌법부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헌법같이 어려운 것을 제가 감히 여기서 강의를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 헌법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안 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이 어디 있어야 돼요? 헌법에 있어야 되죠. 제일 높은 법률에 있어야 되죠. 헌법에 만일에 없다면, 헌법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우리 세금 안 내도 되죠. 높은 법에, 제일 높은 법에 없는데 그 말이. 그래서 헌법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조문이 있어요, 딱. 헌법 중에 세금에 관한 조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안 내면 범죄인이 되고. 헌법 몇 조 있어요? 38조. 한번 나중에 들여다보세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이란 말이에요. 모든 국민.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죠. 모든 국민. 그럼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왜 안 내느냐? 납세 의무가 없어서 안 낸 게 아니고 세금을 낼 소득이 없어서 안 내는 거지. 납세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다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넓은 의미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또 꽤 많아요. 내기는 내도 적게 내는 사람도 꽤 많고. 근데 적게 내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또 세법이 어려워서 하다 보면 계산이 잘못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석을 잘못하기도 해서 안 내는 거 있어요. 그런 건 범죄가 안 돼요. 그냥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되지 범죄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예 통째로 안 내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통째로 안 내려고 버티는 사람들. 헌법 위반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여담으로 조금 얘기를 더 하면 모든 수거에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단 말이죠. 10살쟁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10살 먹은 애? 내야 되죠. 소득만 있으면. 다만 자기가 이렇게 할 줄을 모르니까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지 납세 의무는 본인이 지는 거죠. 90노인도 내야 되죠. 소득 있으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고 아주 버티는 그룹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짐작이 가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작년에도 토론을 몇 번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짜리 토론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그때마다 다 보거든요. 끝까지 봅니다. 그 토론하는데 보면 재미있어요. 표가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저번 때요, TV 토론에서 보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원천 징수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문제죠. 그 문제. 징수라고 해본 일이 없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군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국가가 통째로 우리는 못 내겠다는 그룹이 소위 종교계란 말이에요. 종교계. 참 문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 그 토론을 한데 보니까 왜 그러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내가 우리 성직자를 당신들 근로자로 보느냐? 왜 근로소득세 내라고 그러냐? 그거 안 낸다는 거예요. 근로자 아니니까. 소득 있으면 다 내는 거지. 근로라는 게 꼭 가서 경이 들고 땅을 파야만 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여기서 강의하고 가면 다 세금 뗀다고요. 10만 원짜리 다 세금 떼요. 근로자도 아닌데 당신들 성직자를 근로자 취급을 하느냐? 그건 못 내겠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미있어요. 우리 성직자한테, 그냥 목사, 신부한테 바치는 돈이 그 신자들이 1차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를 우리한테 준 건데 또 매기면 이중과세 된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 논리가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중과세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학교 선생님들 어때요? 학부형들이 다 세금 내고 나머지 학교에다 내잖아요. 이중과세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막 고집을 부리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괜히 그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흉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같이 소박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성직자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고 더 잘 내고 그래야만 그 신자들도 따라설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잘하면 애들 따라서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것은 학생들이 따라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사, 신부 이런 성직자들이 하면 신자들이 따라설 텐데 우리 목사도 안 내는데 우리 신부도 안 내는데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신자들은 그분들 말을 아주 그냥 하느님 말씀으로 듣잖아요. 근데 그걸 오거지를 써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로 지금 방금 납세 의무를 제한한다는 이 38조 조항은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던 조항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럼 그때부터 모든 국민 납세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70년을 안 내고 버텨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할 수 없이 이제 여론이 나쁘니까 그러면 종교인도 세금 내자고 법률을 만들었어요. 세법을 고쳤어요. 세법에다 그걸 명시를 했는데 그래도 또 막 반항이 오니까 2년 연기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하자. 법률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2년 후에 하자. 연기했단 말이죠. 2년이 되니까 또 뭐 준비가 덜 되었다 또 연기하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여론이 나쁘니까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시행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또 이러면 뭐 우리 뭐 성직자들 죽는다, 목사들 뭐 월급도 안 나온다 하도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이러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내라 협상이 됐어요. 근데 그 협상된 대로 하니까 낼 것이 없어요. 말은 낸다고 했는데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 소원을 해놨습니다. 그 이수나만 한 거 아니냐, 낼 것이 없는데 낸다고만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잘해야 제자 따라서, 부모가 잘해야 아들들 따라서, 또 신부, 목사, 스님들이 잘해야 또 신자들이 따라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으로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 나름으로는 제가 뭐 압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신앙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응? 어떤 것이 맞는 신앙이냐.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이 맞다 하고 우겨설 수도 없잖아요.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본 얘기인데 저기 고려대학교 가는데 가다 보면 저 대광고등학교가 있죠. 대광고등학교 국어선생이 한 분이 있었어요. 국어선생. 그 국어선생 이름이 이범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분을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딱 기억하고 있는데. 한문으로 이범선이라는 사람인데 국어선생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국어선생인데 이분이 국어선생이기 때문에 소설을 하나 썼어요. 보니까 단편소설, 짧은 건데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 이름이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쓴 최초의 소설 이름이 피해자였어요. 피해자. 피해자라는 소설을 썼어요. 단편.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대광고등학교 거기가 미션스쿨이거든요. 개신교 학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생들 다 신자예요. 신자이면 거기 선생 못하죠. 이 사람이 국어선생이면서 신자였는데 이분이 피해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게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한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족인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 부인은, 그 주인공의 부인은 아주 열심히 신자예요. 그러니까 365일 하루아침도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반드시 새벽 예배를 갑니다. 안 가면 하느님한테 죄를 진다고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를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애들은 늦잠을 자야 되잖아요. 엄마 품에서. 엄마가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서
어린애들이 엄마 젖을 찾아도 이렇게 안 잡히고 하면 아기가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기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걸 형식에 쫓아가다 보니까 첫째 피해자가 생겼다. 누구냐? 그 어린애다. 응? 젖을 먹고 아침에 단잠을 자야 할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깼나. 첫째 피해자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애가 막 우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깨가지고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고 단잠을 자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남편이 잠을 다 못 자고 일찍 깼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피해자가 생겼죠. 남편이 두 번째 피해자. 남편이 아침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애들이 다 깼어요, 그냥. 식구들이 아침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맹목적인 신앙이 이렇게 한 가정에 이렇게 자꾸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소설 쓴 사람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가르친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지. 아침 예배 안 가면 하느님한테 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에게 피해가 번져가지 않냐. 이런 소설을 썼어요. 재밌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선생님을 징계해 보였어요. 하느님을 모독했다. 응?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네가 무슨 하느님 때문에 가족이 피해받았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전체 학교 회의에서 그걸 쫓아냈어요. 징계 처분을 해서 학교를 몰아냈어요.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쫓겨나서. 자기도 사실은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뭘 했느냐.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등장을 했어요. 이제 월급도 안 나오니까. 맨 처음에 작품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쓴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뭐냐면 오발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오발탄은 이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이. 그때가 5.16 혁명이 날 무렵이에요. 오발탄.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가가 됐단 말이죠. 그 오발탄 내용을 제가 또 요약해드리면 오발탄은 이런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사회가 아주 험상궂었잖아요. 응?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뭐 그런 나라처럼 험상궂었어요,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이 소설에다 그렸어요. 오발탄에다가.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세법 강의 나와서 소설을 읽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때 우리 시대상이 아주 험악했는데, 자기 남동생이 있어요. 주인공의 남동생. 남동생이 군인에 갔다가 이 총을 맞고 상위 군인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상위 군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사회 다니면서 행패할 때입니다. 내가 상위 군인이라고 해서 막 때려붙고 행패할 때요. 그러니까 동생이 사방에 다니면서 그냥 막 때려붙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형한테 막 항의가 오는 거예요. 네 동생이 와서 이 짓 했다. 그냥 차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뭐냐면 그때 여자들 직업이랄까 하여튼 그 많이 간 게 뭐냐면 미군 부대 그 매춘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흔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특히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매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은 매춘을 해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그 오빠가 괴롭겠어요. 막 여기서 저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이제 가난하고 오니까 어머니는 그냥 노인이 되어서 아파가지고 꽁꽁 앓고 자기 부인은 임신이 되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있고 정신이 없어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어디를 누구한테 먼저 쫓아가 봐야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야 이제 그 부인이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택시를 타고 가요. 가는데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택시만 탔지 어디로 가잔 말을 아는 거예요, 운전수한테. 그러니까 운전수가 어디로 갈까요? 얘기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갑시다 이랬어요. 가야 할 데가 몇 군데니까 아무 데나 갑시다 이랬어요. 근데 이 아무 데나 갑시다, 아무 데나 갑시다, 이 7글자. 이 7글자 때문에 5.16 그 혁명정부가 상영금지를 시켰어요. 상영 못한다. 왜 그랬느냐?
이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못한다. 상해금지를 시켰어요. 혁명정부가 상해금지 시킨 원인은 이래요. 아직은 뭐 우리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열심히 고든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당신 아무 데나 갑시다. 우리 혁명정부가 아무 데나 가는 데냐. 그래가지고 이거 상해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지금 상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만 읽었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상영금지가 시켰는데 이 작품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문학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소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가장 리얼한 작품이다. 리얼하다는 얘기 아시죠? 현실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작품이다.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고 아주 우리 현실을 잘 표현한 리얼한 작품이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미국까지 소문이 났어요. 미국까지. 미국의 영화계에서 들어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가장 리얼한 이 작품이 나왔다는데 그거 좀 보자. 한국에 요청이 왔어요. 그거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우리가 좀 보고 싶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힘이 대단한 데니까 미국서 보내달라니까 안 보낼 수 없어. 할 수 없이 혁명정부지만은 그걸 보냈어요. 그 영화를 미국에. 미국 사람들 보니까 맞거든. 한국의 현실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서 먼저 이 영화를 틀었어요. 할 수 없이 한국에서도 영화 보라고 나중에 해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서 다 그 영화를 못 보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 오발단을. 제가 이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 성직자들이 또는 가장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해야 자연히 이렇게 본받아서 가는 건데 성직자들이 세금 안 내겠다고 70년을 버텼으니까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니까요. 사건이. 좀 더 매겨라 그럴 수가 있느냐. 똑같은 국민인데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게 모든 국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국민은 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범선을 찾아봤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좀 하려고 이범선 찾아갔더니 안 나와요. 이 작품이 안 나와요. 이범선은 나오는데 이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범선이 초기 작품이고 또 단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사실은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건데 그래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기억으로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원문으로 봅시다. 내가 너무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에 있는 규정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 59조에 있어요, 헌법.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매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상이 이렇게 굳어지기 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그냥 뺏어가면 됐죠. 우리 근세조선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지방 관리들한테 맡기면 지방 관리들에 가서 한 10억쯤 걷어가지고 중앙에다 5억 받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 세리 얘기 나오잖아요. 세리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 줄 알아요?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니까 걷어가는데 왜 세리를 이렇게 욕해요? 그때 그 나라도 로마 같은 데도 이렇게 법률이 발달이 안 돼서 이렇게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 영주들한테 네 군에서 그러면 얼마 받아와, 네 성에서 얼마 받아와 이렇게 배당을 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고약한 놈은 많이 걷어서 가져란 것만 버리고 나머지 지것되고 조금 선량한 관리는 그렇게 못하고 가져란 조금만 걷어서 주고 이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거거든.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조세 법률주의니까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못 매기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에 있는 두 번째 규정 조세 법률 이 말을 우리가 줄여서 조세 법률주의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헌법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조세의 종목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게 조세의 종목이죠. 법률에 없는 종목은 과세를 못한다. 그 다음에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지 법률에 아닌 걸로 세율을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풀이한 것이 조세 법률제입니다. 모든 세금에 관한 얘기는 법률로 안 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두 가지, 하나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납세 의무 조항하고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한 두 가지 조항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고 또 조금 내려가서 아까 첫째 시간에 회장님이 시간을 좀 소비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제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의 내용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법을 배우는데 세법도 법이니까 법을 배우는데 모든 법률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법률이 몇천 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다 어느 법이든지 공통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대부분 몰라요. 법과대학 다닌 사람도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요약해보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고 하나는 의무입니다. 모든 법률에는 따져보면 권리를 규정한 거고 의무를 규정한 거 그것이 법률이에요. 만일에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그것은 동창회 회칙밖에 안 돼요. 그렇죠? 친목회 회칙밖에 안 돼요. 권리의 내용이 있고 의무의 내용이 있는 것이 이게 법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느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권리의 측면보다 의무의 측면을 배우는 세법은 대부분이 의무죠. 권리라고 하는 건 세법에 규정한 권리는 어쩌다가 세금 너무 많이 냈으면 되돌려달라 하는 권리가 있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권리뿐이지 우리 세법은 전부 다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지 모든 법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법률 조항을 보고 읽어보고 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이건 권리 규정, 이거는 의무 규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리 의무하고 관계없는 것을 시행 절차를 규정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 내용은 다 권리 아니면 의무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있기는 있지만 권리 의무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법의 내용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효라는 얘기가 나죠. 시효는 그 뜻이 글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법률 효과가 바뀐단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 법률 효과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단어가 생소한 것은 그러면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법률 효과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법률 효과라는 게 뭐냐? 뭐가 법률 효과예요? 방금 제가 모든 법에는 그 법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아니면 의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 효과가 바뀐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권리가 바뀌고 의무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권리나 의무가 바뀌어. 이걸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률 효과가 바뀐다. 권리가 바뀌거나 의무가 바뀐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럼 법률 효과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돼요.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법률 효과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도 말이죠. 법과대학 다녔다는 사람이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흉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무슨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극히 기초만 배우거든요. 그걸 더 공부하고 더 써먹지 않으면 그것은 다 머릿속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 계속 공부를 하고 써먹는 사람은 이게 이제 피부에 와서 다 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권리도 바뀌고 의무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 효과가 바뀐다고 그러냐. 그런데 이 법률 효과가 바뀌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법률 효과가 무엇 때문에 바뀐다고 그랬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권리를 바뀌려고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흘러갔다는 이유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바뀐다. 말하자면 권리나 의무가 바뀐다. 그런 얘기죠. 법률 효과의 변동. 그러면 왜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 권리가 없어지느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권리가 나한테 생겼느냐, 어느 날.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의무가 없어졌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시간만 흘렀다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법률은 이와 같이 시간이 흘렀다는 사유만으로 법률 효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권리도 바뀌고 의무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규정은 민법에 많이 있습니다. 민법에. 그 민법의 것을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에는 시효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법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 공부하신 분은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 초보적인 얘기를 왜 하느냐 하실 수도 있고 그 싱거운 얘기 왜 하느냐 있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러 분야에서 오신 손님들이니까 다른 공부는 많이 했지만 법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초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취득시효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시간이 흘렀는데 나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권리를 취득했단 말이죠.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내가 매매계약 한 것도 아니고 증여한 것도 아닌데 내게 권리가 생겼어요.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민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보니까 어디 주인 없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것으로 알고 20년간 벌어먹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거 내 것인데 달라. 나는 20년간 내 것으로 알고 벌어먹었는데 못 주겠다. 내 땅이다 하면 못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땅 취득을 한 거죠. 뭐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도 10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선 여러분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이게 취득시효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글자 그대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때문에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권리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취득시효로 인해서 한쪽에는 취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소멸했죠. 본래 권리자한테는 권리가 소멸해버리고 이 사람은 권리가 취득되고 그러면 왜 진실한 대로 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리를 잃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기게 했느냐.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취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아까 그런 게 법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두었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항시 평온하게 한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 사회가 유지하는 목표가 평온하게 살아야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온해야.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아까 이런 것처럼 자기 것으로 알고 다 농사 지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 지금 와서 그걸 뒤집어 놓으면 주인 찾아서 본래 주인이 너인데 찾아가 이렇게 되면 사회가 오히려 혼란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은 아니지만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회를 평온하게 하려면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시효 제도입니다. 본래 취지가. 그렇죠?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소유권을 이렇게 돼요. 농토에만 해당되는 아니, 모든 재산. 무슨 재산이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런 제도를 두었느냐. 지금 의심을 하잖아요. 본래 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취지를.
자기의 권리를 베고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매년 냈는데요. 예? 재산세는 매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얘기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 얘기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걸 다 늘 인정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 아니기 때문에 그 20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둔 거.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죠. 법률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남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느냐. 자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권리를 베고 낮잠을 자. 그런 사람까지 정부가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권리를 소멸시키면 이게 제도의 그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자기 권리지만은 권리를 베고 낮잠을 자고 게으름 피는 사람한테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걸 왜 민법에 있는 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원리를 세법에다도 그대로 또 갖다 써요. 세법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법에 있는 것은 어떠냐? 세법에도 역시 부과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용어를 좀 바꿨어요. 여기는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 권리를 물리친다 그죠? 안 된다. 제척. 하문을 하신 분들은 하문을 얘기하면 쉬운데 제외한다는 얘기죠. 물리친다는 척적이죠. 그러니까 네 권리지만 네 권리 행사 못해. 이렇게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제척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세법에도 제척기간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걷어갈 권리가 있죠. 근데 정부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얼마나 있다가 옛날 세금 내놔라 하면 그 정부도 역시 권리를 베고 낮잠 잔 거죠. 그동안에. 그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금도 없어져요. 요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마다 요건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요건 몇 년 지나면 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틸려면 이 제척기간이 지나도록 버텨야 되는데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가령 대표적인 예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누가 돌아가셨죠? 그러면 상속세 매겨야 되죠.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은 언제냐면 그 사망일이에요. 사망한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안 매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뒤에는 못 매겨요. 아까 얘기한 소멸시효에 걸려서 제척기간에 걸려서 못 매겨요. 상속세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요새는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컴퓨터 발달하고 해서 누구 죽어서 사망신고고 누구 하면 탁탁탁 국세청에 다 정보가 떠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런 것이 발달하기 전에는 누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호적 보면 알 거 아니냐. 호적 신고도 안 하고 10년 지나본 사람들 있어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세금 부과 못 해요. 심지어 옛날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부과했느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상여에 메고 나가죠. 상여 메고 나간 걸 보고 저 집 누가 죽었어. 그 상속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나오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못 받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상속세. 지금도 다 들어있어요, 상속세. 그냥 사망신고도 안 해버리고. 사망신고 안 하면 컴퓨터에도 안 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소멸시효 제자. 사망신고하면 그거 화장품 없는 거예요? 예? 장례를 못 칠 거예요. 아니, 장례는 저것만 치르면 돼요.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예. 사망신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넘으면 과태료만 물면 돼요.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근데 상속세 같은 건 10년, 막 15년 이렇게 돼요. 근데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있거든. 이런 세금은 몇 년 넘으면 못한다. 이런 내용은. 근데 영원히 매길 수 있는 세금이 생겼어요. 뭐냐? 탈세액이 50억 넘으면 그건 제척기간이 없다. 자기 죽을 때까지 언제 발견하면 매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원칙으로는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안 하고 10년 넘어갔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마지막 징수권의 소멸시효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부과권은 뭐고 징수권은 뭐냐?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어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찮은 글자 하나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방금 부과는 못한다 그랬는데, 일정 기간 넘으면, 또 밑에는 징수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과권이 아니고. 요건 또 제척기간이라고 안 하고 소멸시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법처럼. 이 두 번째 건 뭐냐면, 부과권하고 제척권하고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부과권은 세금 내라 하고 세금을 매기는 게 부과권이고, 징수권은 매겨놓은 세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징수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무리 기한 내에 매겨놨더라도 또 받아가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져요. 받아가지 못하고. 배째라죠. 물론 조금 더 지나면 이러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하시다시피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오면 또 질문이 많아서요. 서비스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하거든요. 요새는 하도 그냥 막 사람이 많이 오니까 회장이 미안해가지고 저도 하루에 5명씩만 하라고 그러는데 5명 받고는 안 되고, 오늘 많이 안 오셨으니까 끝나고 상담하실 분 얘기 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